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이 옷을 입고 영상을 찍고 나서 그래. 아버지와 아들 같다면서 그래. 옷이 잘 어울린다고 어.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 하얀색을 입고 음. 이렇게 왔는데 역시 또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회색 모자, 저도 또 옷이 날개지. 그러네요. 옷이 날개네요. 지금 이제 가을이 되면 TV에 자주 보도되는 게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절성 그 마음의 병인가 우울증이 계속 나오고 또 뭐 통계를 보면 한 해에 무려 13,000명이 자살을 하는 나라다. 어떻게 보면 분노공화국이기도 하지만 우울공화국이기도 하다. 그러거든요. 저는 오늘 선생님께 이 가을의 끝자락에 선생님께 그 우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이동원 교수님께서 저한테 노인학은 객건이 학문이다 이러셨거든요. 무슨 학문? 객건이. 나이가 들면 우울해지겠거니, 나이가 들면 죽고 싶겠거니, 객건이. 자기가 나이도 안 들어봤으면서 그렇겠거니 하고 이론적인 걸 쓰는 거라서 진짜 노인이 돼서 노인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중년에 그렇겠거니 하고 예상해서 쓰는 학문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야, 참 맞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객건이가 아니고 덜아 학문으로서 선생님께 내가 지내보니 그렇더라.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를 우울과 관련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제 질문은 짧게 이렇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우울해지나요? 나이가 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울해지는 거지.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우울한 감정을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게. 네. 그 우울감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뭘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니까 긍정적으로는 생산성이 있는 어떤 결과물도 나오고 그런 거고, 또 우울한 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면은 병상에 눕는 거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울한 감정은 그림자처럼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따라오는 건데, 나는 우울하지 않고 쾌활해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다면 우울하기 때문에 쾌활하려고 노력해서 쾌활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근본은 우울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우울하다. 그런데 우울에 끌려 들어가면 그만 우울의 종이 돼버리는 거고, 우울을 내가 좀 벗어나고자 쾌활하게 살고자 한다면 또 우울에서 벗어나는 어떤 쾌활한 삶을 살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우울의 또한 주인이 나가 되는 거예요. 우울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네요. 우울 자체를 내가 마음대로 손하게 해서 주인랑 놀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그러네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전제로 말씀하신 게 나이가 들면 결론적으로 우울해진다 이러셨잖아요. 왜 우울해지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연구한 것들도 많은데 딱히 이거다 하면서 설명은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떠시던가요? 선생님은 어떠시던가요? 나는 가을에 저 단풍지고 하는 거 보면 아름답다고 모두 그러지. 그 아름다울 거 하나도 없어 다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울의 기본적인 것은 이제 그 전에도 내가 이 얘기 한 바 있지만은 죽음에 대한 이제 불안이. 그거는 젊을 때는 가깝게 있지 않으니까 인식을 못할 뿐이고. 지금은 생물학적인 연령이 자꾸 다가오니까 그것을 조금씩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부해도 가는 세월을 잡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 생각엔 제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울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많죠. 뭐 경제가 궁핍해서 그렇다, 아니면 또 내가 체면이 안 서서 그렇다, 뭐 온갖 이유를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따르면 태어나는 순간보다는 세상을 떠나는 그 가까워질수록
우울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 왜냐하면 우울의 출발은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 오기 때문에 그렇다. 똑같이 20대가 우울하다 그래도 그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관계적인 이유라든지 그건 다 다르겠지만 일단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점점 뒤로 갈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지죠. 절실하게 느껴져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실 하는 생각이 쌤도 저번에 아침에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감사하다. 그 다음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로 떠오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살 날보다는 이제 죽을 날이 더 가까운 그 나이가 되면 그 불안 때문에 우울해지고 울적해지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다. 그것을 굳이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마치 햇볕이 비치면 그림자가 비치듯이 내 그림자를 그냥 안고 산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런 대화의 주제 자체가 네. 우울한 거예요 이게. 아 그러네요. 그러나 그게 네. 이제 우울하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주제로 삼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네. 이렇게 이제 꾸며나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울뿐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은 그렇지. 다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 꾸며 나가고 선생님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요즘 자주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유독 많은데 커다란 싱크홀 같은 슬픔은 작은 기쁨을 한 삽 한 삽 떠서 메우는 수밖에 없다. 하도 이런 말씀으로 야금야금 사는 것도 야금야금 기쁨을 채워나가서 커다란 고덩이에 슬픔을 메우는 거다. 그게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하자면 타일 벽화와 같아. 아, 벽화요? 타일 조각은 조만하잖아요. 네. 모자이크 네. 하자면. 근데 그걸 다 붙여놓으면 굉장히 큰 작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머리 와닿네. 네. 그 조만한 타일 하나가 뭐가 그게 뭐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네. 이래 생각하지만은 네. 그 타일 한 개가 없으면 그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붙이다가 보면 삶이라는 것도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붙여놓은 궤적이 네. 거의 다 살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게 큰 작품인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젊을 때 아무도 뭐 한 일 없다 그러지만 그런 분은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돌아보시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 모자이크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에 자기밖에 못 그린 거예요. 그러네요. 딱 유일한 거 하나예요. 네. 그러면 사람이 평생 이제 함께 친구처럼 살아야 될 감정들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전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외로움. 외로움. 세상에 누구도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은 내가 사람 만나면 그때그때 즐기는 것일 뿐 그게 다 끝나면 외로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늘 함께 데리고 살아야 될 친구가 죽음을 얘기할 때 이것만 명심하면 외로움이든지 뭐 그런 건 다 해결될 수가 있어. 뭘까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오는 공평한 거예요. 그러네요. 부자든 가난하든. 그럼 지금 이제 사람들이 상대적인 그런 비교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뭐 이러지만은 그 딱 죽음의 라인에 서면은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잖아요. 너무 공평한 거예요. 그러네요. 죽음만큼 공평한 게 없군요. 일찍 가고 늦게 가고 다소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 나도 죽는다, 너도 죽는다 라는 것이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 동반해서 갈 수가 없어요. 동반 자살 같은 것도 있긴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동반 자살이 아니죠.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없고 그 낯선 길을 혼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게 산도를 통해서 혼자 세상에 왔다가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게 인생이고 그러면 그 외로움은 필연적이고 그때 점점 떠날 날이 가까우면서 울적해지는 것도 필연적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위에 주머니가 있는 거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없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네요.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못 가져가고 뭐 학문적인 업적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져가고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이루었던 모자익은 못 가져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나누어주고 그러네요. 살면 재밌는 거지. 자기 타일을 잘 만들고 그럼 정성껏 만들고 미련 없이 떠나야 그렇지. 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 첫째로는 존재 자체로서 being 있고, 지금 수위에 주머니가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주머니에 뭘 넣으려는 게 having 아니겠습니까? 소유. 존재와 소유가 있고 doing 무엇인가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그 타일을 붙이는 것은 doing이라고 할 수 있고, 그 being 존재가 doing을 함으로써 자기만의 타일 모양을 남기고 담담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나는 젊을 때 네. 뭐 이렇게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젊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타일도 다 주고 가고 싶어. 젊을 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마지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도 이제 마지막 촛불이 이제 초를 다 태우고 네. 남을 때까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고 싶었어. 이거는 이제 젊을 때 와서 그냥 상상적인 것이지. 네. 하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제로로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뭐 다른 사람들 기억을 다 지우지 않는 한 이건 제로는 불가능하고. 그렇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 저 광화문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도 살아계시고 선생님도 저도 세상을 떠난 뒤에 우리 아들들의 마음속에 또 뭐 며느리의 마음속에 손주들의 마음속에 늘 살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 제가 나이 들면 우울해지나요?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선생님의 대답은 우울해진다. 그것은 죽음에 가깝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우울은 불안과 관련된 일이다.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시길, 우울에 그냥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울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이게 정도가 항상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무 사로잡히면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것이고, 또 너무 벗어나려고 하면 조증 환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다 가진 조울증 환자가 되고 말이죠. 그럼 선생님이 평생 해오신 그 정신의학에서는 우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울을? 네, 우울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네. 하나는 우리가 뇌의 그런 이제 작용 때문에, 생화학적인 작용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에 네.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굉장히 생물학적 원인이에요.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그런 설명이 가는 거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과학적으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네. 심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이제 가치가 정립되는 거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가치에 벗어나면 우울이 되는 거예요. 그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내 가치에 벗어나면 우울해진다. 이 말씀은 놓칠 수 없는 말씀 같아서 그 말씀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쭤봐야 될 텐데, 내 가치에 벗어나면 일단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체면을 중시하고 사는 게 이제 내 가치라면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체면이 손상되면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어느 대통령이 자기 형님한테 뭘 자꾸 이제 뇌물도 갖다 주고, 네네. 뭐 앞일도 이제 부탁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네. 이제 그분도 사회 저명인사란 말이에요. 사장이고.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형님이 무슨 힘이 있다고 말이지. 네네. 자기는 사회적으로 다 잘 배우고, 네. 가방끈도 길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왜 거기 가서 자꾸 이걸 실명을 금해냈어요. 그때.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 떨어지게 무섭게 한강에 가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나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의 가치 체계는 뭐냐면 체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체면을 그만큼 손상시켜줬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위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 노무현 대통령도 뭐 자살을 하셨으니까 공개된 거니까 네. 한마디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치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그렇지.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네, 네. 다 다른데 그 가치를 손상시키면 누구든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우울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우울하고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그렇지. 거죠. 이제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아주 점진적으로 이 우울이 쌓여가지고 네, 누적돼서 그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자살하는 이유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방송에서 조심해야 될 일은 내가 이제 우울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네. 한두 가지 예를 들어버리면 네. 그것만 딱 따가지고 우울의 전부인 것처럼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잘못 받아들이면. 그 맥락은 보지 않고 그것만 딱 그렇지, 잘라서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네. 그러면 선생님 그 우울의 원인은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몸의 원인이 있고 마음의 원인이 있다. 그렇지. 크게 이렇게 보고 마음의 원인 중에는 내가 어디에 힘을 주고 있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위반되는 일,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면 우울해진다. 그럼 많은 예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예를 들면 나는 건강을 너무 소중하게 그렇지. 생각하는데 건강을 잃었어요. 또 돈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돈을 잃었어. 또 이 여자나 남자를 너무 소중하게 했는데 헤어졌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 깊은 우울이 그럼 바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울의 원인을 남이 들어서는 자기 가치하고 이제 맞지 않는다면은 그런 일에 자살할 게 뭐 있어.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살하는 당사자는 그게 자기 가치의 전부인 거예요. 네, 내 존재를 없앨 만큼 그렇지. 거기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자연스럽게 여기서 드는 의문은 과연 그게 객관성은 없고 다 주관적이겠습니다만 그 사람에게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가치라는 게 정말 이건 아닐 거죠. 누가 봐도 걸만하다. 이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다. 네네. 아니면 죽을 힘이 있으면 살아서 일하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 그건 네. 너무 무책임한 네. 얘기예요. 그 당사자로서는 전부인데 네. 우리는 그걸 자꾸 일부러 생각해가지고 아하.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럼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크지 않더라도 그의 전부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고. 그렇지. 그걸 인정을 하면은 이해가 빠른데 네네. 그만 일 뭐한테 주고 이래버리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줄 알아. 그렇죠? 아니 왜 네가 중요한 걸 가지고 내 걸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 그것도 하나의 폭력이다. 그 예를 들어 내가 뭐가 중요하다 하는 걸 나름대로 있어요. 네네. 그걸 가족들한테 얘기해도 그게 뭐가 중요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제 그런 느낌인데 네네. 한차 이렇게 이제 사회에서 섞여서 하는 먼 사람일수록 그게 무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따 죽을 일도 많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이건 앞으로는 우리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분들이라도 앞으로 다른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또 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심각하게 훼손됐나 보다. 참 명복을 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네요. 요즘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조금만 있다면 예. 이웃 사람이든 가족이든 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이 사람이 자살을 예고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징조를. 자살감이 있을 때 네. 그걸 결행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툭 던져요. 네. 단지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니까 못 알아들을 뿐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극단적인 걸 취해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그때 한 말이 그거였었구나. 네, 뒤늦게.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금 친밀하게 이렇게 관찰할 수 있으면 그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도 많은데 네. 요새 세월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한가하지는 않잖아요. 그 김예림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선생님. 김예림.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 하나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우리가 네. 사실 그런 거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거는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렇지. 요새 뭐 텔레비에 나와서 예를 들면 요새는 선거철이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얘기하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을 안 띄는 사람이 없어. 맞아요. 전 국민이 지금 정치가들이야. 그 노래 가사가 참 재밌는데 선생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재밌는 말. 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날 다그치기만 해. 그렇지. 노래 가사가 그래요. 그래서 참 짧지만 와닿는 노래 가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하니까 나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내 환자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정신분석을 공부하셨죠? 그렇다고 그 프로이드 전집 몇 번 몇 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말이 있는데 읽어보셨나요? 이런다고. 요즘 그걸 선생님 JS라고 불러요. JS. 영어 JS. 그게 진상의 영어식 발음. 진상 환자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병을 치료하기 오기보다는 치료자하고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 시험을 치네. 그걸 내가 들으면서 물론 이제 그때는 표현을 안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이 맞다는 말은 뭐냐면 프로이드 전집을 내가 읽어본 적이 없어. 정신과 의사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내가 읽고 네. 내가 이렇게 활용한 거지. 네. 그렇게 보면 프로이드의 그 옷자락 끝에 달린 가설 몇 개를 가지고 내가 평생 살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 그렇게 뭣도 모르면서 하는 게 그게 가설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 아는 것만큼 가지고 사람들이 또 다 제주를 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 슬프기도 한 일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고 나서 거기서 중요한 걸 내가 알아서 여기서 우울해지고 죽으면 좀 덜 억울한데 대충 알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를 엉뚱한 걸 중요하게 여기서 내가 죽는다면 그건 좀 안타깝잖아요. 그 안타까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네. 알고 죽거나 모르고 죽는 건 똑같대.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우리가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도대체 그건 누가 판단하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걸 왜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냐. 근데 상대적으로 보지만 그래도 저는 선생님 해주신 말씀 일화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일화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정년 퇴임하신 그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의대의 교수님이 요새 내가 참 내가 쓸모가 없는 거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네 나이 곱하기 3을 해봐라. 그래도 하루에 3번씩은 먹고 똥을 싸가지고 그게 비료가 됐을 거니 한 게 왜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그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해주셨는데 네 그걸 보면 그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선생님이 그 친구분께 그래도 걸으면 됐잖아 이렇게 중요하게 또 이야기한 건 좀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뒷 얘기는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그 교수님은 은퇴하신 교수님 친구 교수님은 반응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건 뭐 오래된 얘기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각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 부처님이 하셨다는 그 말이 제일 좋아. 부처님이? 너 자신만 믿고 살아. 자등명할 때. 그 다음에는 내가 세계에서 아주 유일한 존재라는 게 그게 유화도 참 좋잖아요. 유일하고. 이소원 선생하고 나하고 비슷한 점은 있지만은
다르잖아요. 네. 그 이성원 선생은 이성원 선생대로 유일한 존재고 네. 나도 부족하지만은 나대로 이 세상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각자 삶에서 자기의 기본으로 말하자면 주체성 있게 갖는다면은 네. 뭐 어떤 게 닥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네. 그것을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힘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긍정적인 힘이 생기면은 자살은 절대 안 해요. 자살은 절대 안 해요. 자살을 하는 순간은 그 사람은 100% 좌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한마디라도 해서 한 1% 정도의 지푸라기라도 던져준다면 황금 지푸라기. 황금 지푸라기가 되는데 그걸로서 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스스로 반성을 좀 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쌤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제 의도 속에 사람이 좀 미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지 않냐. 근데 그 미숙한 사람은 미숙한 그 수준에서 중요한 걸, 엉뚱한 걸 중요하게 여기면 그건 불쌍한 거 아니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선생님께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선생님의 일관된 말씀은 미숙과 성숙이라는 게 없다. 각자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중요한 것을 하나씩 가졌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이제 미숙한 사람은 그 성숙한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미숙하니까 불행할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네. 그게 나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네. 미숙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의 수준에서 행복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손자가 한번 그런 말을 나한테 물었어. 뭐냐면 자기는 길에서 노인들이 폐지를 주워가지고 네네. 그 힘겹게 그 수레에 끌고 가는 걸 보면 안타깝다는 거야. 네. 그러면서 하는 이 얘기가 그 노인한테도 행복감이 있을까요? 네. 저렇게 고생하고 네네. 하는데 네. 있겠느냐고 그래. 네. 그래서 내가 있다고 그랬어. 네. 그래 손자가 깜짝 놀라서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이래. 야 하루 나가서 그 전날보다 페이지를 많이 주우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상대적으로 비가 와서 페이지를 주우러 나가지 못한다면 그분은 페이지를 많이 주울 때보다는 조금 불행감이 있지 않겠느냐. 네. 내 그런 대답을 해줬어. 그러니까 내 손자도 깜짝 놀래가지고 완전히 페이지를 많이 주어도 행복감이 있을 수 있구나. 네네네.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더라고. 네. 근데 내가 예를 그렇게 들은 거지만은 페이지를 줍든 뭐를 줍든 그분이 하는 일에서는 그게 가치 있고 네. 가치가 있다면 생의 보람이 있는 거고. 네. 그런 분들 자살하나요? 안 하지? 네. 그 자살한 거지가 없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남의 가치를 내 가치로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그리고 논하지 마라. 저도 선생님 그 페이지 주는 할아버지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저는 이제 한 25, 6년 동안 그 낮에는 보호관찰소라는 데 가가지고 그 가정폭력한 남편들을 상담하는 일을 했고요. 밤에는 그냥 상담소에 가서 그 남편들 상담을 했는데 그 낮에 보호관찰소에 오는 분들은 주로 몸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육체 노동자들이 많이 왔고요. 블루 칼라들이죠. 저녁에는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왔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화이트 칼라 출신이니까 저녁에 훨씬 편한 거예요. 말을 해도 좀 고급지게 하고 이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 보이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한 5년 이상 하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블루 칼라도 화이트 칼라 못지않게 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니까요. 확실히 블루 칼라가 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참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얻는 쾌락, 즐거움을 낙으로 알고 사는데
이분들의 표정을 보면 앞뒤말이 똑같고 늘 좀 밝아요. 밝은데 저녁에 화이트 칼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말은 근사한데 속으로는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고 딴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웃음이 쾌활하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낮에 블루 칼라들은 막 웃으면 정말 빨빨빨 넘어가게 서로가 웃는데 위에는 아주 점잖게 웃는데 그게 뭔가가 이렇게 방패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분들은 사회적 지위와 돈을 누리는 행복이 있다면 이분들은 그런 건 없어도 마음껏 내가 생겨 먹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몸의 감각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행복의 종류가 다르고 그럴 뿐 누구는 불행하고 누구는 행복하고 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계속 이 상담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지식이라는 건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식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얘기하고도 연관을 지으면 지식인들이 이게 제일 못됐어. 못됐어요. 요새 못됐어. 텔레비 보면 말이지 뻔한 얘기도 뭐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변명하고 말이지 그 머리에 박힌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비논리적이지만은 맞는 것처럼 말이지 이렇게 끼워맞추고 저렇게 끼워맞추고 맞춰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을 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선한 지식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식을 택할래, 덕을 택할래 그러면 덕을 택해야죠. 네. 덕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똑똑하기는 한데 덕이 없어. 네. 근데 덕은 있는데 지식이 좀 모자라.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게 나는 덕이 있고 지식이 모자라네. 지식이라는 거는 요새 뭐 백과사전 펴도 다 나오는 거고 스마트폰 보면 뭐 다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그 대화 모임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군사 정권 때니까 굉장히 그게 타이트할 때라 그 정치적인 언급을 하면 뭐 다 잡아가고 그럴 때인데 그거는 이제 토론하는 데니까 뭐 다른 주제에서 남았는데 내가 이제 그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제일 몹쓸 사기꾼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사기꾼은 정치가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뭣도 모르는 사람을 말이지 이래 홀리고 저래 홀리고 해가지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이러니까 그거는 보통 사기꾼들이 아니라고. 두 번째 사기꾼은 경제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믿지고 장사한다 이렇게 하면서 맨날 거대한 거짓말이죠. 조금 얹어도 될 일을 뭐 몇 배나 얹어가지고. 그런데 세 번째는 이 두 사람을 못되게 만든 못된 지식인 직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비롯한 그래도 먹물이 머리에 든 지식인. 이게 제일 큰 사기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치가가 사기를 치도록 만드는 합리화를 누가 시켜주는 논리를 제공해. 학자들이 시켜주는 거예요. 경제 논리를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학자들이. 가만히 놔두면 장사 잘하는 사람도 말이지. 괜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화이트 칼라가 제일 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일괄해서 다 못됐다고 그러면 또 이제 항의할 분이 계시니까 조금 여유를 둔다면은 덕 있는 화이트 칼라는 그거는 장려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 예언지물이에요. 그거는. 애영지 가슴에 걸려있는 물건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소위 이제 사회적인 혜택을 받고 화이트 칼라가 되는 사람들 중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울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우울해지네요. 우울해져서 학자가 우리 덕이 더 많아야 된다. 비율로 말하면 6대4 정도. 덕이 6, 그 다음에 그 제주가 4. 그리고 예로부터
재성덕이라고 하지 않고 덕성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덕이 재주보다 앞서야 된다 그랬는데 정말 그 학자들의 건강한 책임의식 이게 참 필요하겠고 이게 잘 살아날 때 우리 사회도 덜 우울하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어느덧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께 오늘 질문을 드리면서 그래도 그건 덜 중요한 가치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깨닫게 됐습니다. 반성하게 됐고 중요하지 않은 가치는 없다. 각자 자기 삶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됐으니 어떤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참으로 안 된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게 건강한 시민의식이고 공동체의식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첫 번째 대답은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잖아요. 죄 없는 자 여인에게 네. 돌로. 근데 죄 있는 사람이 돌을 너무 세게 던져. 아유, 선생님 자꾸 이렇게 마지막에 웃기시면 제가 마무리도 못하고 대답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자가 돌을 너무 세게 던져서 우울해지는 사회에 참 이걸 우프다고 그러는데 우습고 슬픈 일인데 그런 사회가 안 되도록 선생님 대화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돌 살살 던지도록.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선생님 뵙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빵 터지네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고 계시죠? 다시 시작해서 활기를 더 찾고 자연스러움이 커져가는 이소원과 이근우의 너랑 나랑 오늘 첫 번째 대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랑 나랑 저는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